자, 오늘 수업은 통합사유철학 강의 수평적 평면세계, 수평적 평면세계의 첫 번째 시간, 존재와 의지의 평면세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자. 이 수평적 평면세계를 포함한 평면세계를 통해서 우리 세상 일의 원리와 근원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한번 고찰해 보도록 하자. 자, 존재와 의지의 평면세계 첫 번째 시간, 도형으로 표시하면 우리 삶의 좌표축은 존재와 반존재의 축, 의지와 반의지 축, 인식과 반인식의 축으로 구성된다고 했었지. 그래서 오늘 수업할 의지와 존재의 평면세계는 이 그래프에서, 훔쳐온 그래프에서 이쪽 평면세계, 수평적 평면세계가 되겠지. 의지와 존재가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수평적 평면세계가 되겠다. 만약에 존재와 인식의 평면세계라면 수평적 평면세계가 아니라 수직적 평면세계가 되겠지. 그렇지? 여기서 1차 영역, 2차 영역은 어떤 그 영역의 깊이, 그 영역의 심화 정도를 나타냅니다. 자, 첫 번째 세계, 존재와 의지의 평면세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존재와 의지의 평면세계는 인식 과정 없이, 그렇지? 아까 수직, 인식 없이 존재와 의지의 세계였지. 인식 과정 없이 존재하는 것을 의지하는 세계이다. 뭔가 뭐 깊은 생각 없이 내가 가지려고 하는 욕망의 세계, 그렇지? 욕망의 세계를 나타낸다. 내가 잘 인식하고 잘 생각하면 당연히 욕망하거나 욕구해서는 안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인식 과정 없이 존재하는 것을 의지하는 세계, 욕망의 세계, 우리 삶의 근원과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했었지. 우리 삶의 욕망, 아무 앞뒤 가리지 않고 쾌락, 욕구를 쫓아 뭔가 행동하는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의 삶의 원리가 존재와 의지의 평면세계로서 해석되겠다. 예를 들면 권력의 의지, 자신이 파멸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인식 작용 없이 권력의 의지로 치닫는 사람들, 그런 인간의 형태를 설명해주고 있다. 그리고 힘의 의지, 마찬가지, 사랑의 의지, 저 사람은 사랑해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욕구를 버리지 못하는 그 상태, 그 상태가 존재와 의지의 평면세계가 되겠다. 그리고 생명의 의지, 이거는 가장 생명체로서의 기본적인 그런 의지가 되겠지. 생명의 의지조차 우리가 뭐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의지는 아니지. 오히려 생명의 의지는 존재와 의지의 평면세계의 가장 긍정적인 평면세계가 되겠다. 긍정적인 면이 되겠다. 마찬가지로 권력의 의지, 힘의 의지, 사랑의 의지, 생명의 의지, 어떤 것들도 상황, 상황에 따라서는 긍정적인 면도 충분히 있을 수 있고 어떤 상황에 따라서는 부정적인 면이 훨씬 더 커질 수도 있겠지. 자, 그래서 존재화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의지화하려는 세계를 존재와 의지의 평면 세계이다. 우리 삶의 원리,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세상 일의 원리와 근원이 어느 정도 해석이 되는 면이 있겠다. 자, 그럼 내용으로 들어가서 존재와 의지의 평면 세계 본격적으로 공부해 보도록 하자.
존재와 의지의 평면 세계는 인식 과정 없이 존재하는 것을 의지하는 세계이다. 음,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뭐 이게 꼭 나쁜 면만 있는 것은 아니지. 우리 유지, 삶이 유지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세계이기도 하다. 권력의 의지, 힘의 의지, 사랑의 의지, 생명에 대한 의지, 존재화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의지화하려는 과정은 존재와 의지의 평면 세계에 포함된다. 그러므로 이 평면 세계를 제1평면 세계, 제1평면 세계로 정의하고 삶의 기본 세계로서 기억해 두도록 한다. 알겠지? 자, 다시 한번 도형으로 돌아가면 이 도형에서 이 평면을 제1평면 세계라고 한다. 가장 기본적인 삶의 평면 세계가 되겠지. 자, 존재와 의지의 평면 세계는 수직 세계인 인식을 배제하고 탄생하는 2차원 평면 세계이다. 물론 인식, 반인식의 선형 세계와 아주 무관한 삶의 공간은 존재하기 어려우며, 그치? 어떤 의지와 존재만의 평면 세계라고 하더라도 자연적으로 인식과 반인식이 작용을 할 텐데, 일단은 평면 세계만을 생각하는 거야. 존재하기 어려우며 평면 세계는 단지 사유되는 것일 뿐일 수도 있다. 실제로는 인식과 반인식의 세계가 평면 세계, 존재와 의지의 평면 세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야. 존재는 인간의 의지에 의해서 그 실체가 모습을 드러내며 구체화된다. 그렇지? 존재. 내가 뭔가 누군가를 사랑한단 말이야. 그럴 때 내 사랑이 드러나는 과정은 내 의지를 통해서 그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야. 존재의 실체화 과정을 그래서 존재의 실체화 과정을 존재의 의지화라고 한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기 시작할 때 내가 이것을 내가 좋아하는 자 이렇게 딱 내가 나한테 내가 오랫동안 썼던 정든 자라고 의지화하려고 할 때 난 내가 이것을 보존할 거야 라고 생각할 때 그게 존재가 실체화되는 거야. 아주 소중한 자로서. 존재는 그 자체로서는 실체화되지 않는데 이는 근원 존재 및 반존재에 의해 혼합되어 근원 존재 및 반존재에 의해 혼합되어 그 감각적 형상이 불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이 존재 자체는 이게 이 자체로서는 실체화되지 않는 내 의지를 통해서 자라고 느껴지는 거지. 이 자는 반존재가 있잖아. 이 자가 있음으로 해서 탄생하는 자 없음의 세계. 그리고 근원 존재. 이 자는 어디서 근원하지? 이 자가 어디서? 완전 플라스틱에서 근원됐겠지. 플라스틱 재질이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선반 작업 또는 인쇄 작업을 통해서 이게 만들어질 거야. 어떤 근원 존재를 파악하기 시작하면 불교의 연기론처럼 이게 존재이지만 바로 아무것도 아닌 공 상태. 이 자가 아니라 그냥 이 자를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한 결과물일 뿐인 것으로 되어버리는 거지. 불교의 공사상이지, 인연사상.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의지하지 않으면 이 존재는 그 존재로서 실제로 실체화되지 않는다. 다시 읽어볼게. 존재는 그 자체로서 실체화되지 않는데 이는 근원 존재 및 반존재에 의해 혼합되어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근원 존재 및 그런 존재는 연기법이지 공.
반존재에 의해 혼합되어 그 감각적 형상이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존재와 실체는 감각적 형상 여부에 따라 필요시 구분 기술될 것이다. 그래서 실체 그리고 존재는 여러 가지 철학적 시각에 따라서 여러 가지 목적에 따라서 구분이 될 필요가 있을 때는 존재와 실체를 우리는 구분하면서 우리의 사유를 이어가야 된다. 자, 알겠지? 다음으로 넘어가자. 자, 인간의 의지작용 또한 존재를 통하지 않고는 실체화되지 않는다. 마찬가지야. 존재가 우리가 이 존재를 보려고 하는 존재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고자 하는 의지를 통해서 실체화되듯이 우리의 의지작용 또한 이 존재 없이는 실체가 되지 않는, 이건 더더욱 당연하지. 우리가 아무리 뭔가 사랑을 하려고 해도, 사랑 아무리 떠들어대도 사랑의 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누군가를 사랑하는 대상이 있어야지 사랑이 온전한 사랑으로 실체화되겠지. 인간의 의지작용 또한 존재를 통하지 않고는 실체화되지 않으며, 의지가 실체화되는 과정을 의지의 존재화라고 한다. 아까는 존재의 의지화였지. 존재의 의지화와 의지의 존재화를 통해서 인간은 끊임없는 대상의 실체화를 성취해 왔으며, 대상의 실체화. 이제 인간은 대상 실체화의 역할 없이는 삶을 성취할 수 없게 되었다. 아주 기본적인 우리 삶의 공간이 되는 거야. 욕망, 사랑, 우리 생존 본능, 모든 것을 포함해서. 실제적 예로 대부분의 과학적 진보 과정은 의지를 통해 성취되었으며, 그렇지?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만들었을 때 그런 이 삶의 우주의 원리를 알고 싶은, 인류학적 원리를 알고 싶은 의지를 통해서 성취된 것이지. 과학적 진보의 더 큰 역할은 존재의 인식화 과정을 통해 성취되긴 하지만, 물론 반대의 경우가 더 중요하긴 하지만, 일단은 앞으로도 의지작용 없이는 더 이상 진보 또는 성취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 인간의 진보, 인간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존재와 의지의 평면 세계를 거치지 않을 수 없다. 삶의 현상을 자신의 의지대로 변화시키려는 노력은 인간의 기본 욕구로서 표출된다. 그렇겠지? 인간의 기본 욕구. 아까 존재와 의지의 평면 세계가 인간의 기본 욕구적 세계가 된다. 원인이 된다. 선형적 세계에서는 의지는 본능적, 감성적, 지성적 의지로 독립적으로 소유되었으나, 그렇지? 기억나지? 기억나지 않는 사람은 선생님 수업 선형적 세계 공부해 보기 바란다. 이제 의지는 존재의 세계를 포함함으로써 그것을 실체화시키기 시작한다. 이제 실체화되는, 진짜 존재가 되는 거야. 존재는 무가 될 수 있거든. 공사상에서 여러 가지 연기법에 의해서 희미하게 사라져 버릴 수 있는데, 우리가 의지가 들어가면 공이 작용하지 않는 거야. 내가 이것을 보려고 하고 이것에 대한 애정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사라지겠어? 응? 그렇겠지? 이 각 의지의 실체화 과정과 그 실체는 어렵지 않게 사유될 것이다. 이해됐지? 그래서 숨 쉬려는 본능적 의지는, 그러니까 막 숨 쉬려는 본능적 의지, 생존 본능이지? 생명으로서 실체화된다.
이런 본능적 의지가 우리의 생명을 유지해야 한다는 거다. 도덕의 존재화를 생각해 보면 도덕은 의지작용이지. 그런 도덕의 존재화를 생각해 보면 때때로 도덕은 누군가의 의지대로 세상을 만들려는 의지의 산물이기도 하다. 도덕은 옛날에는 왕의 의지가 들어간 그런 산물이었다. 그렇듯이 도덕의 존재와 도덕을 실제로 우리 삶의 관습으로서 삶의 어떤 규범으로서 만들려면 어떤 누군가의 의지대로 그것이 만들어지는 거야. 이는 지금 이 순간도 크게 다르지 않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누군가의 의지에 의해서 도덕이 탄생하고 규칙이 탄생하고 법률이 탄생하는 것. 그것은 예나 지금이나 왕권 시대나 지금 시대나 크게 다르지 않다는 그런. 지금 뭐 돈 많은 사람, 기득권층의 어떤 의지에 의해서 여러 가지 법령들이 탄생하고 있지. 의사들이 자신의 권리를 위해서 잘 포기 안 하잖아. 그렇지? 그렇듯이 어떤 의지에 의해서 도덕과 규범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한다. 존재의 세계에서 나타나는 양태에 대한 존재의 세계에서 나타나는 양태에 대해서 인간 의지를 통해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예술과 문화가 창조된다. 우리 예술과 문화의 근원이 무엇이지? 생각할 때 존재와 의지의 평면 세계가 그 근원이라는 거야. 예술과 문화가 창조되는 근원은 바로 존재와 의지의 평면 세계에서 출발한다. 모든 예술과 문화는 존재로서의 가치가 의지의 표출로서 형성화되는 과정이다. 자, 이거 잘 기억해 두자. 통합사유 철학적 정의가 되겠다. 모든 예술과 문화의 정의는 존재로서의 가치가 의지의 표출로서 형상화되는 과정. 이게 바로 예술과 문화다. 한 미술 작품이 숭고성을 가지고 그 미를 발산하는 경우 후경에는 뒷배경에는 반드시 예술가의 의지가 작용한다. 그림을 그릴 때 예술가의 의지가 작용했을 때 그 예술 작품이 숭고함, 아름다움, 뭔가 철학적 의미, 도덕적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지. 예술가의 의지가 표출되지 않은 예술 작품은 이미 그 예술성을 잃는다. 우연히 만들어진 작품을 예술품이라고 하지는 않는다. 그렇지? 우연히 뭐 이렇게 빛을 뿌렸는데 점이 뚝 떨어져서 뭐 그럭저럭 예술적 표현이 됐을 때 그것을 우리는 예술품이라고 하지 않는다. 인간의 의지가 들어가야지만 우리는 예술품이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예술 작품을 탄생시킨 천재적 예술가의 의지는 미학자의 중요한 연구 대상이 되겠지. 그래서 미학자들이 어떤 천재적 예술가의 의지를 알려고 기도하는 거야. 그러므로 우리 젊은 미학자들은 미학이란 아름다움을 탐구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의지를 탐구하는 것임을 간과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므로 통합사유 철학을 공부한 미학자들은 그걸 잊지 말아야 한다. 미학이란 아름다움을 탐구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의지를 공부하는 것임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자, 이해했지?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만 하자. 너무 길어지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나머지 존재와 의지의 평면세계 두 번째 시간은 다음 시간에 같이 더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하자. 자, 오늘 수업은
의지와 존재의 평면 세계를 공부했고, 이 속에서 얘기했던 의지와 존재와 의지의 평면 세계 속에서 세상 일의 원리와 근원에 대해서 우리는 유추할 수 있게 되었다. 다음 시간에 존재와 의지의 평면 세계가 우리 세상 일의 원리와 근원 중 어떤 것을 설명하고 있는지 다음 시간에 다시 공부하도록 하자.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